남편의 셋째 날 발인이 막 끝난 오후였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낡은 주공 아파트에는 아직도 묵직한 향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행나무 잎사귀들이 힘없이 떨어져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꼭 제 신세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뿐인 제 아들, 녀석 민준이와 며느리 선아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달콤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혼자 이 많은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그런 말을 할 때 어느 부모가 의심부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올해 72의 김영희입니다. 평생을 이 관악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남편 하나,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한 늙은이입니다. 제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가 쥐어졌습니다. 아들은 그저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기 위한 간단한 위임 서류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눈앞이 흐릿했고 며칠간의 장례 절차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아 끌어 붉은 인주를 꾹 묻혀주었습니다. 그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의 영정사진이 벽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깊은 눈을 마주하니 아주 잠깐 망설임이 들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제 옆에는 하나뿐인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제 살을 깎아 낳은 자식입니다. 어미가 되어 자식을 의심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낡은 옥도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했던 도장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도, 민준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할 때도, 그리고 이 집을 우리 이름으로 처음 등기하던 그날에도 말입니다. 쿵! 묵직한 도장이 하얀 종이 위에 찍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마침표가 찍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안도감과 며느리의 눈에 번뜩이는 탐욕의 빛을 말입니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제 심장의 차가운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서류에 도장이 찍히자마자 두 사람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애틋함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모르게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힘든 일은 다 끝났어요. 당분간은 아무 생각 마시고 푹 쉬셔야 해요. 아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아주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다 좋아서 어머니 요양하시기에 딱이에요. 요양원, 그 단어가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평생 남에게 신세 한 번 지지 않고 내 집에서 내 손으로 모든 것을 가꾸며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요양원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반박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을 휙 둘러보더니 안방 한쪽에 놓인 낡은 자개장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런 낡은 건 이제 버리셔야죠. 새 집에는 어울리지도 않아요. 저 자개장은 제 시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늘 말했습니다. 여보,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어머니가 주신 저 자개장만큼은 꼭 지켜야 하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찍은 도장 하나가 제 평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짐을 싼다며 옷장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려질 옷과 가져갈 옷을 구분하는 그녀의 손길에는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을 정리하는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제 마음 같았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이 집에서 저는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의지로 찍었다고 믿었던 그 도장이 사실은 제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잠시 쉬고 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달콤한 거짓말을 저는 바보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잠시가 영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배신 앞에서 부모는 어디까지 무력해질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아들 내외는 저를 재촉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준 옷은 평소 제가 입던 것과는 다른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에 가시는데 예쁘게 하고 가셔야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에는 어떤 따스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의 문턱을 넘는 순간 남편의 낡은 검정 고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그 자리에 놓여 있던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차는 낯설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 타보는 비싸 보이는 차였습니다. 푹신한 의자에 몸을 씻자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익숙한 동네를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매일같이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 입구가 스쳐 지나가고 이웃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던 경로당 간판이 멀어졌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풍경이 사라지고 점점 낯선 시골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만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아들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아들은 백미러로 제 시선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만이 연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자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차는 실버평온 요양원이라는 하얀 간판이 붙은 커다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온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건물은 병원처럼 차갑고 정적이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에는 가을 꽃들이 피어 있었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생기 있기보다는 박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여기가 어머니가 잠시 지내실 곳이에요. 아들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서늘한 가을 바람과 함께 낯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옷을 입은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그저 사무적인 미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짐가방을 그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설명도 따뜻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들은 끝까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그 말은 텅 빈 메아리처럼 복도를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엔진 소리와 함께 아들의 차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무거운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등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차갑고 긴 복도에 제 것이라고는 작은 짐가방 하나뿐인 채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아들 내외는 저를 재촉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준 옷은 평소 제가 입던 것과는 다른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에 가시는데 예쁘게 하고 가셔야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에는 어떤 따스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의 문턱을 넘는 순간 남편의 낡은 검정 고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그 자리에 놓여 있던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차는 낯설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 타보는 비싸 보이는 차였습니다. 푹신한 의자에 몸을 싣자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익숙한 동네를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매일같이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 입구가 스쳐 지나가고 이웃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누던 경로당 간판이 멀어졌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풍경이 사라지고 점점 낯선 시골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운전대만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아들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아들은 백미러로 제 시선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며느리만이 연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자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달렸을까 차는 실버 평온 요양원이라는 하얀 간판이 붙은 커다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온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건물은 병원처럼 차갑고 정적이었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에는 가을 꽃들이 피어 있었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생기 있기보다는 박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여기가 어머니가 잠시 지내실 곳이에요. 아들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서늘한 가을 바람과 함께 낯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옷을 입은 직원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은 그저 사무적인 미소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손에 들려있던 작은 짐가방을 그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설명도 따뜻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아들은 끝까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몸조리 잘하고 계세요. 그 말은 텅 빈 메아리처럼 복도를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엔진 소리와 함께 아들의 차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무거운 쇠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등 뒤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차갑고 긴 복도에 제 것이라고는 작은 짐가방 하나뿐인 채로 홀로 남겨졌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얀 천장이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똑같은 식판에 담긴 맛을 잃어버린 음식을 씹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 쪽 침대에 누워 허공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아 남편 곁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런 부질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낡은 창문 틈으로 차가운 달빛 한 줄기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의 희미한 잠꼬대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이 제 발치에 놓인 작은 짐가방을 비추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평생이 담겨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아무렇게나 던져 넣은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다시금 절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득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유난히 햇살이 좋던 주말 오후 우리는 함께 안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낡은 걸레를 들고 아주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자개장 구석구석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고 저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없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저 자개장은 꼭 지켜야 하오. 저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감, 낡은 상자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남편은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흘려들었던 남편의 말이 그날 밤 유독 제 가슴에 사무치게 파고들었습니다. 왜였을까? 남편은 왜 그토록 낮고 초라한 자개장을 지키라고 했을까? 며느리가 구식이라며 비웃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상자.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남편은 그런 절박한 눈빛으로 신신당부를 했던 것일까?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쌓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견뎌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개장에 대한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제 삶에 던져진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판에 담긴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삼켰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는 숟가락을 들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다른 노인들을 따라 느릿느릿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리놀륨 바닥에 감촉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떼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문을 통해 보이는 바깥 세상을 눈에 담았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 제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 어딘가에 며느리가 버리지 않았다면 자개장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 식사 시간이 언제인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복도를 오가는 동선까지 그들의 무심한 대화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언제 휴가를 가는지, 이 요양원의 규칙은 무엇인지 모든 정보는 파편 같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차곡차곡 꿰맞추어 나갔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를 그저 말없이 창밖만 보는 기운 없는 늙은이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이 오히려 저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휴게실 텔레비전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간호사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엔 동네 목욕탕 가는 날인데 닌쇼가 모자라서 어쩌지 김 선생이 휴가잖아. 그냥 갈 수 있는 분들만 몇 분 모시고 다녀와. 목욕탕. 그 단어가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제 단골 목욕탕 순자가 있는 곳,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 않으면 몸이 쑤신다며 남편과 함께 꼭 찾았던 그곳이었습니다. 순자라면 평생을 함께한 내 친구, 순자라면 내 이야기를 믿어줄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목욕탕 행버스에 올라타야만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뜨거운 물에 몸이라도 푹 담그면 좀 나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이 지옥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의지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억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개장의 비밀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차례였습니다. 약속의 수요일이 되기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제 평생 해본 적 없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식당에 갈 때도 일부러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겼습니다. 제 그런 모습을 본 간호사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일부러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 연기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온전한 연기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이 차가운 곳에 갇힌 신세가 되니 정말로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오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간호사가 작은 수첩을 들고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목욕탕 가실 분 성함 말씀해 주세요. 거동 불편하신 분은 안 돼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도 좀 갑시다. 뜨거운 물에 몸 좀 지지고 나면 이놈의 삭신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래. 간호사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리를 주무르며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걸을 수는 있어. 천천히 걸으면 괜찮아. 제발 한 번만 다녀오게 해줘. 제 간절한 눈빛에 무언가를 읽었는지 간호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영희. 제 이름 석자가 적히는 순간 저는 터져 나오려는 안도의 한숨을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오후가 되자 요양원 현관에 작은 봉고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목욕 바구니를 든 할머니 5~6명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낡은 차 내부는 기름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하자 실버 평온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비록 아주 잠시일지라도 저곳을 벗어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오랜만에 외출의 신이 나 제잘거렸지만 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순자가 오늘 목욕탕에 오지 않았으면 어쩌나. 혹시나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시내로 접어들자 눈에 익은 풍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오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낡은 상가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우리 아파트의 희미한 윤곽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제 신세만은 하룻밤 사이에 이토록 처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올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자 마침내 저만치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옥수 건강원, 뿌연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낡은 목욕탕 건물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목욕탕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제 인생을 건 탈출의 첫 번째 목적지에 저는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약속의 수요일이 되기까지 남은 며칠 동안 저는 제 평생 해본 적 없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식당에 갈 때도 일부러 벽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겼습니다. 제 그런 모습을 본 간호사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일부러 끙끙 앓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제 연기는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온전한 연기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이 차가운 곳에 갇힌 신세가 되니 정말로 온몸의 뼈마디가 쑤셔오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간호사가 작은 수첩을 들고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목욕탕 가실 분 성함 말씀해 주세요. 거동 불편하신 분은 안 돼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도 좀 갑시다. 뜨거운 물에 몸 좀 지지고 나면 이놈의 삭신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래. 간호사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리를 주무르며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걸을 수는 있어. 천천히 걸으면 괜찮아. 제발 한 번만 다녀오게 해줘. 제 간절한 눈빛에 무언가를 읽었는지 간호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영희. 제 이름 석자가 적히는 순간 저는 터져 나오려는 안도의 한숨을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오후가 되자 요양원 현관에 작은 봉고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목욕 바구니를 든 할머니 대여섯 명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낡은 차 내부는 기름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하자 실버 평온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비록 아주 잠시일지라도 저곳을 벗어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오랜만에 외출해 신이 나 제잘거렸지만 저는 입을 굳게 다물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순자가 오늘 목욕탕에 오지 않았으면 어쩌나, 혹시나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시내로 접어들자 눈에 익은 풍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오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낡은 상가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우리 아파트의 희미한 윤곽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제 신세만은 하룻밤 사이에 이토록 처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자 마침내 저만치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옥수건강원. 뿌연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낡은 목욕탕 건물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목욕탕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제 인생을 건 탈출의 첫 번째 목적지에 저는 마침내 도착한 것입니다. 순자의 따뜻한 손이 제 손목을 감싸는 순간 지난 며칠간 억지로 눌러왔던 설움이 툭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부축해 탕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목욕탕 가장 구석진 곳,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후끈한 열기 속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아들 내외가 내민 서류,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버려진 요양원에서의 끔찍했던 밤들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순자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움에 저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는 이내 활활 타오르는 분노의 불꽃이 어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순자는 제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뱉었습니다. 이런 몹쓸 것들, 제 애미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제 평생 봐온 순자는 정이 많고 억척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온전히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영희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순자야,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 저는 남편이 그토록 신신당부했던 자개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이자 남편이 제게 꼭 지키라고 했던 그 낡은 상자. 며느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 물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야. 순자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았다. 그 자개장 내가 찾아다 줄게.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잠겨 있고 열쇠는 그 애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순자는 단호한 표정으로 제 말을 잘랐습니다. 방법이야 만들면 되지. 걱정하지 마. 넌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요양원으로 돌아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약속된 1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눈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힘주어 잡으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만 믿어.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목욕탕에 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탕 안을 두리번거렸지만 순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에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탈의실 평상에 앉아 저를 향해 손짓하는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보자기로 감싼 네모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개장이었습니다. 순자는 관리사무소 경비 아저씨에게 영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급하게 쓸 물건을 깜빡했다고 둘러댔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을 한 동네에서 산 이웃이었기에 경비 아저씨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욕탕 휴게실 가장 구석진 자리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자 익숙한 나전칠기 무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제가 아끼던 낡은 비녀와 반지 몇 개가 보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듯 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오던 그때 남편이 언젠가 자개장 밑바닥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 바닥에 깔린 붉은 비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딱딱한 나무 바닥이 아닌 손가락 끝에 다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얇은 나무판이었습니다. 손톱으로 가장자리를 들어 올리자 먼지와 함께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는 기름종이로 꼼꼼하게 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와 저는 서로를 마주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름종이를 펼치자 가장 위에서 나온 것은 남편의 필체가 분명한 유언장이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제가 본 적 없는 은행의 통장 하나와 아들 박민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여러 장의 차용 증서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언 비밀 통장, 그리고 아들의 빚 문서, 이 세 가지가 낡은 자개장 밑바닥에서 수년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것은 낡은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격을 위한 무기였습니다. 목욕탕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순자와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낡은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제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칼자루였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뜨거운 한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야 해. 순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남편이 살아생전 유일하게 신뢰하며 모든 일을 상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했지만 눈빛만은 서리빨처럼 날카로웠던 남자. 저는 순자의 도움을 받아 수소문 끝에 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기 직전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호 변호사님 되십니까? 저는 박상철 씨의 아내 김영희입니다. 제 남편의 이름을 대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음번 외출 기회를 얻었을 때 순자는 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은 오래된 책 냄새와 묵직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50살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 너머의 눈빛이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권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며 품속에 깊이 간직해온 기름종이 뭉치를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원목 책상에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기름종이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가장 위에 놓인 남편의 자필 유언장에 닿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와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마지막 카드가 과연 저를 이 지옥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은 좀처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욕탕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순자와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낡은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제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칼자루였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뜨거운 한 흔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걸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야 해. 순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남편이 살아생전 유일하게 신뢰하며 모든 일을 상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했지만 눈빛만은 서리발처럼 날카로웠던 남자. 저는 순자의 도움을 받아 수소문 끝에 그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기 직전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정호 변호사님 되십니까? 저는 박상철 씨의 아내 김영희입니다. 제 남편의 이름을 대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음번 외출 기회를 얻었을 때 순자는 저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은 오래된 책 냄새와 묵직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50살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안경 너머의 눈빛이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씩 권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며 품속에 깊이 간직해온 기름종이 뭉치를 그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원목 책상에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기름종이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가장 위에 놓인 남편의 자필 유언장에 닿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와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이 마지막 카드가 과연 저를 이 지옥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은 좀처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시작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요양원의 시간은 여전히 느리고 단조롭게 흘러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복도를 걸으며 다리 힘을 길렀고 맛없는 밥도 꼬박꼬박 삼키며 기력을 차렸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곧 들이닥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아들의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요양원 주차장으로 거칠게 들어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 내외가 굳은 얼굴로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에 손톱에는 새빨간 매니큐어를 곱게 칠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초조함과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얘기 좀 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휴게실 구석 아무도 없는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왜 모든 통장이 정지된 거죠? 저는 김 변호사의 조언대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힘없이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제 대답에 며느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모르신다니요?
어머니 재산인데 어머니 말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아들 민준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는 정말 모르실 수도 있잖아.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는 제 앞에 바싹 다가앉았습니다. 그녀는 새로 칠한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됐고 어차피 그 집도 곧 팔 거니까 상관없어요. 저희가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를 봐둔 게 있거든요. 그 순간 제 귓가에서 모든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나의 평생이 담긴 집, 내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집을 팔아버리겠다는 말을 저들은 저토록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든 채 그들의 뻔뻔한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오히려 며느리의 화를 돋운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집 정리하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요. 그녀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어차피 그 집 낡고 쓸모없는 물건들 뿐이잖아요. 그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치우듯 무심한 말투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가 아끼시던 그 김치 냉장고요. 하도 윙윙거리고 시끄러워서 제가 얼마 전에 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김치 냉장고. 그 단어가 제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밝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제 사계절이, 제 손맛이, 제 세월이 담겨있는 보물창고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묵은지, 아들 녀석이 어릴 때 잘 먹던 백김치, 철마다 김치를 담가 그 안에 차곡차곡 채워 넣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윙윙거리던 그 소리는 제게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삶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버렸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의 일부를 그렇게 쉽게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징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하는 작은 소리가 휴게실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녀석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그저 아내의 등살에 떠밀려 어미를 버린 비겁하고 나약한 한 사내만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당황한 아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 해줄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떤 미련도 없이 돌아서서 저를 기다리는 차가운 병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제 또렷한 발걸음 소리가 제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았을 때 저는 조금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버렸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집을 팔아버리겠다는 그들의 뻔뻔한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정침마저 완전히 도려내진 기분이었습니다. 차갑고 텅 빈 그 자리에 칼날처럼 시퍼런 결심만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내 평생을 훔쳐간 도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들처럼 뒤척이며 괴로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그들이 집을 팔아치우기 전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동의 특위를 기다려 저는 순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순자는 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통장이 막힌 것에 분노해 찾아왔던 일, 그리고 제 앞에서 보란 듯이 집을 팔고 강남으로 이사갈 계획을 떠벌렸던 일까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 김 변호사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든 셈입니다.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 상황에서 재산을 팔겠다고 공언한 것은 저희에게 아주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그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아드님과 며느님께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그 낯선 법률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반격의 신호탄이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원상복구하고 그동안의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경고장입니다. 저는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그 경고장을 받아들 아들 내외의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칼을 제가 마침내 뽑아든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영희야, 방금 전에 내 아들 녀석이 부동산에 다녀갔단다. 집을 급매물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더니 사장이 고개를 저었나 봐.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은 거래할 수 없는 집이라고 했다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물이 성공적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요양원 식당에서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요양원에 온 뒤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은 끈질기게 울리다가 끊어졌고 잠시 후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깜빡이는 화면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초조함이 전화벨 소리를 타고 제게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다시 전해온 소식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며느리 선아가 백화점에서 카드를 긁으려다 한도 초과도 아닌 사용 정지된 카드라는 말을 듣고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은행 창구에 직접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법원의 명령이라는 단호한 대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은행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딱딱한 직원의 목소리 앞에서 제 아들은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했을까요? 모든 돈줄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제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제 돈으로 사업 빚을 갚으려던 그들의 달콤한 계획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 뭉치 속에는 아들의 빚 보증 서류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채권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민준 씨가 곧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이니 안심하라는 말로 채무 상환을 미뤄왔던 아들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당장 돈 갚아. 아들 녀석의 귓가에 맴돌 그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자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처음 겪어보는 경제적 압박에 매일같이 아들을 닥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집에서는 밤마다 날카로운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때는 저를 속이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탓하며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탐욕스러운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어느덧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마침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줄이 막히고 채권자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아들 내외는 열흘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과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으리으리하던 외제차 대신 낡은 국산차 한 대가 주차장에 힘없이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얼굴이 푸석했고 늘 화려하게 치장하던 며느리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마저 붓수세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 대신 초조함과 패배의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휴게실 구석으로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창가 자리로 다가온 것은 아들 녀석 혼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제 앞에 나설 용기가 없는지 복도 입구에서 불안한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서서 한참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러더니 털썩 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양원의 차갑고 딱딱한 리놀륨 바닥 위로 제 아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녀석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축축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 한 방울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메마른 강바닥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친목의 아들은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요.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아는 매일 저만 탓하고. 녀석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는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지켜보고만 있던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향해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의 등을 세차게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한심한 인간아, 무릎 꿇으면 다야. 당신이 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으로 막으면 된다며 이제 와서 어쩌자는 거야. 한때는 저를 속이기 위해 완벽한 한패였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제 눈앞에서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 지옥 같은 연극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악다구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모든 비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몰래 노름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 빚 막으려고 이 집 꾸민 거잖아. 노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걱정하던 제 뒤에서 아들은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만 기다렸잖아. 어머니 속여서 집이랑 통장만 손에 넣으면 당신 빚 다 갚고 강남 아파트 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친 게 누구였는데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마저도 그들에게는 그저 돈을 손에 넣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악을 쓰던 며느리는 마침내 힘이 빠졌는지 아들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더니 이번에는 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억울해요. 이 집안에 시집 와서 당신 아들 빚 갚느라 제가 고생한 세월이 얼만데요. 이대로는 못 나가요. 제 몫은 주셔야죠.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린 두 사람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로를 핥히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저는 말없이 제 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들의 장례식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의 제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타버리고 남은 차가운 잿더미처럼 제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던 그 추악한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제 안에 있던 모성애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빼앗긴 한 늙은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자를 통해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지난밤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아들의 도박 빚 문제,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며느리의 광기 어린 고백까지 수화기 너머의 김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무언가 법적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죄 심지어 존속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는 제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들을 형사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합의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 그 단어는 제 가슴에 차가운 쇠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의 명예를, 그리고 제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겠습니다. 변호사님. 며칠 후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대면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순자의 부축을 받으며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분주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향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야만 하는 한 어미의 운명에 대한 서글픔이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요양원의 제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타버리고 남은 차가운 잿더미처럼 제 마음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던 그 추악한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제 안에 있던 모성애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빼앗긴 한 늙은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순자를 통해 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는 지난밤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아들의 도박 빚 문제,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렸다는 며느리의 광기, 어린 고백까지. 수화기 너머의 김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저는 무언가 법적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은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죄, 심지어 존속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는 제게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그들을 형사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합의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 그 단어는 제 가슴에 차가운 쇠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낸다.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의 명예를, 그리고 제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겠습니다, 변호사님. 며칠 후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대면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순자의 부축을 받으며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분주하게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을 향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야만 하는 한 어미의 운명에 대한 서글픔이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문을 열고 들어가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제 손으로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뒤 순자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우리는 그저 창밖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짐을 챙기는 제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곳에 올 때와는 달리 떠나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를 버렸던 아들의 차가 아닌 평생의 친구 순자가 잡아준 택시를 타고 저는 마침내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나무들과 낡은 놀이터의 풍경이 저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저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낡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제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순자가 제 손에 쥐어준 김 변호사에게서 미리 받아둔 차가운 열쇠의 감촉이 생경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고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집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그토록 정갈하게 정돈해 두었던 거실은 온갖 잡동사니로 어지러웠습니다. 소파에는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 아이들은 이 집을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함부로 어지르고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퀴퀴하고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바닥에 밟히는 먼지의 감촉이 서걱거렸습니다. 제 평생 이 집이 이렇게 더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은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그 아래 화분은 물을 주지 않아 바싹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을 때 저는 가장 아픈 상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치냉장고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휑한 그 공간은 마치 제 가슴에 뚫린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기억과 정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가 제 어깨를 걱정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천천히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창문의 잠금 장치를 풀고 두 손으로 힘껏 창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바깥의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묵은 먼지와 악취를 몰아내는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청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집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쓸고 닦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뒤 순자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우리는 그저 창밖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지독했던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짐을 챙기는 제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곳에 올 때와는 달리 떠나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저를 버렸던 아들의 차가 아닌 평생의 친구 순자가 잡아준 택시를 타고 저는 마침내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익순한 나무들과 낡은 놀이터의 풍경이 저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저 하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낡은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제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순자가 제 손에 쥐어준 김 변호사에게서 미리 받아둔 차가운 열쇠의 감촉이 생경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고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그토록 정갈하게 정돈해 두었던 거실은 온갖 잡동사니로 어지러웠습니다. 소파에는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그 아이들은 이 집을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함부로 어지르고 망가뜨린 것이었습니다. 퀴퀴하고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바닥에 밟히는 먼지의 감촉이 서걱거렸습니다. 제 평생 이 집이 이렇게 더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은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그 아래 화분은 물을 주지 않아 바싹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을 때 저는 가장 아픈 상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휑한 그 공간은 마치 제 가슴에 뚫린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기억과 정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가 제 어깨를 걱정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천천히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창문의 잠금 장치를 풀고 두 손으로 힘껏 창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바깥의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묵은 먼지와 악취를 몰아내는 그 바람을 맞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청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집뿐만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쓸고 닦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집에는 다시 저만의 시간이, 저만의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따스한 햇살이 깨끗한 마룻바닥 위로 내려앉았고, 저는 그 빛을 받으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있던 텅 빈 자리에 저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여놓았습니다. 순자가 시장에서 사다 준 작고 하얀 꽃이 피는 난초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 난초에 물을 주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텅 빈 공간은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희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동네 목욕탕에 갔고 시장에 들러 찬거리를 샀습니다. 이웃들은 처음에는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곧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아들 내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저를 위한 깊은 배려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배려 속에서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제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집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성역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마주보며 혼자 밥을 먹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든 남편과의 추억이 저를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조심스럽게 아들 내외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첫 번째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월세방을 얻어 닥치는 대로 허드레시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 사는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모든 것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낸 과거의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흑백 결혼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20살의 저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제 남편은 늠름한 모습으로 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평생을 서로에게 떳떳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이 돈이 그저 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데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써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사진 앞에 정갈하게 끓인 대추차 한 잔을 올렸습니다. 구수하고 달콤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영감. 저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아픈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이 재산을 나누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제 목소리에는 아주 오랜만에 설렘과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저는 제 재산의 대부분을 출연하여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의 이름을 따 상철의 빛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빛이라는 이름처럼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기댈 곳 없는 노인들에게 작은 빛이라도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재단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외로운 노인들이 서로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나눌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었고 김 변호사가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습니다. 재단 쉼터에 처음으로 찾아온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용서도 파멸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 없이도, 아니 그들 때문에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영혼을 위한 진정한 해원 재愿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눈물을 훔치며 제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손을 맞잡아 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집 창가의 작은 난초는 올해도 어김없이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제게는 순자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고 상철의 빛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들고 안방 벽에 걸린 흑백 결혼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늠름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감, 나 잘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마치 남편이 그럼 아주 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자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독했던 한허는 모두 씻겨나가고 이제 제게는 따뜻한 온기와 존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